자, 자습서 4-2의 3단원 난장이가 쏠린 작은 공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제목의 상징 의미부터 좀 보면 난쟁이가 표준어예요. 난쟁이. 초창기 나올 때 난장이 나왔었는데 난쟁이가 맞는 말인데, 자, 난장이 상징하는 것은 좀 작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소외된 계층 혹은 도시 빈민층,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난쟁이가 되고, 자, 이 난쟁이가 뿅 하고 쏘올렸어, 공을. 뭐가 하늘을 향해 쏜 거겠지. 그래서 이 공 자체가 갖는 것은 어떤 소망이라던가 희망 이런 걸 상징하겠어. 얘는 소망이나 희망 이런 좀 긍정적인 의미를 띠는데, 동시에 좀 생각해보면 우리 공을 위로 던지면 결국 어떻게 돼? 뚝 떨어지거든. 결국은 이 희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좌절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제목이 되겠어. 자, 앞부분 실거리 들어가서, 자,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개구장이 배달이 되는 거야. 참고로 이 부분이 이제 낙원구 행복동이란데 낙원이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철거되고 있어. 이 동네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그렇지, 반어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더욱 비참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반어법은 이들의 비극적인 삶을 오히려 부각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동네의 상적 의미가 되겠어. 그래서 이 나무 행복동 얘기는 종종 물론 본 내용이라서 이 기능까지 같이 외워줘야 돼. 표현 기법이랑 기능까지. 자, 철거 개구장, 철거해라 하는 지시한 이런 글이 배달이 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게 돼. 인쇄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수,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나게 돼.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 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가자 난장의 딸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가게 돼. 자, 잠시 우리 쪽에서 이 부분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이게 아르바이트 하던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데, 이 일할 때는 과거 얘기야. 과거 얘기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현재 얘기가 해당되겠어. 그래서 현재 해당되는 내용은 집이 철거된 이야기, 그다음에 요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것은 예전 이야기,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 들어와서, 자, 가부분 보면은 이제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뭐 기계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공장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 이야기에 해당돼. 이 부분은 과거야. 공장에서 일하던 얘기라고. 자,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이것이라고 하는데 사장과 협상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과거 얘기지. 자, 이 협상은 일종의 싸움이라 다름이 없어.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형이 말을 근사하게 한 이유는 형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위해서 싸워야 돼. 즉 노동자의 권리가 되는 거지. 자,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그랬더니 알아. 이러고 있어. 자, 그럼 우리 쪽에서 말하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쪽에서 옳은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그렇지, 자기 측이 되는 거지. 그렇지, 노동자 측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쪽에서 옳지 않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측? 그렇지, 고용주, 그렇지, 사장 측이 되는 거지. 왜? 이 사장 측은 보면은 이들을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려먹기만 하거든. 착취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었다. 뭐 30분, 이제 밥 먹기도 빠듯한 이런 시간인 거지.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어. 자, 격리됐다라고 하는데 이 격리된 상태가 의미하는 것, 곧 옆 사람과 무엇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협동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노동자들 간의 대화를 막게 한 거야. 노동자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를 만든 거. 단절. 이런 상태를 회사 측에서 일부러 만들어 버린 거야. 왜? 무슨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만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아예 막아버렸어. 회사 사람들은 우리들의 일량과 성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기록까지 다 했어.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냐, 어느 일 일당량을 못 채웠냐 이런 거 다 조사를 하는 거지.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를 하고 남은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한 거야. 자, 우리 보면은 원래 밥 먹고 나면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여가를 챙기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공을 차라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격리된 상태와 똑같은 이유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간에 서로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자, 우리들은 좋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차게 됐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고. 자, 넘어서. 불쌍하지. 자,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만 했어. 말 그대로 환경이, 노동 환경이 최악인 거야.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 말 그대로 돈이 되게 적게 나온다는 얘기지. 착취만 당하고 있어. 자,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청소년들이거든.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발육 부조 현상인데 이건 별표 좀 치도록 하고, 이게 바로 이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구절이 되겠어. 빈부격차를 아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지. 발육 부조 현상. 자,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자, 회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주겠다, 덜 주겠다. 회사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돈을 더 안 주려고 하고 있지. 반면 우리는, 그렇지, 더 줘! 이렇게 하는 거든. 그래서 이게 상반되고 있는 거야.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어. 자, 이 불황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 회사 망하겠다. 그렇지,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잔소리 말고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즉, 이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지. 노동자의 그렇지. 착취 방법이 되는 거야. 불만을 잠재울 방법이었던 거야. 자, 그럼 불황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을. 그렇지. 휙 잘라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만 없이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거지.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서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곤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힘껏 일한 다음에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러면 이것도 무엇을 잠재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불만을 잠재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래. 두 가지 방법을 쓴 거지. 첫 번째는 불황, 두 번째는 노사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 이런 두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불만을 잠재웠어. 자,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어. 왜? 우리는 지금이 급하잖아. 지금 못 먹고 지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에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길 더 원했다. 심지어 알맞은 무말랭이라는 건 반찬도, 그렇지, 삐쩍 말라 빠진 무말랭이를 줬던 거야 지금까지. 취향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조가 되는 거지. 자,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2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어. 승급이 되면 그래도 월급도 오를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마저 이제 막고 있는 거야. 야간 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였어. 불황이라는 말로 잘라버린 거지. 일량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더 늘었어.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어. 왜? 불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줄여버리는 거지. 잘라버리는 거지. 자,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진짜로 쫓겨난 거야.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갔어. 활판 윤정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오프셋 윤정기를 들여왔다. 그럼 실제로는 공장은 점점점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거고 노동자들만 착취당하는 거야.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잘리잖아. 그렇지? 자,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에 해당되는 게 뭐야? 그렇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이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을 이렇게 억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영악하다. 그렇지. 영악한 거지. 자, 그리고 그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잘리는 거, 공장이 문 닫는 거 너무 무서운 일이지.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어. 작은 공장들이 채용할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었다. 나는 돈도 못 벌고 놀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일터를 찾는다 해도 낯선 곳이다. 작은 공장이라 작업장은 더 나쁘고 돈도 오르지 않은 채 받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다. 진짜 이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자, 노동자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중요한 성장기의 3, 4년을 이 공장에서 보냈다. 익힌 기술을 빼놓으면 성장의 기반이랄 것이 없는 거야. 몸도 못 자라. 그치? 유일하게 배우는 건 기술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자, 우리 공원들은 공무원이라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겠지. 우리 공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밖에는 산물 이해하지 못했다. 즉, 지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란 말이야. 어린 시절이니까 아는 게 많겠어, 적겠어?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아는 것만큼밖에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땀으로 다진 기반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어.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생각? 그렇지, 부당함에 대한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아예 싫어했어. 공무원들은 일만 했어. 대다수 공무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을 했고 바뀌지 않을 거야. 거의 체념 상태가 되는 거지. 무엇 하나 일깨워줄 사람도 없었어.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어. 왜? 이 사람들도 뭐만 한 거야? 그렇지, 공장에서 일만 했기 때문에 뭔가 알려줄 게 없는 거지, 젊은 사람들한테.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조금 내릴게. 자,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만을 그들은 보았다. 자,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다. 사장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사람들이 아는 게 없는 게 너무 당연스럽지. 그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어. 그리고 자, 이 부분도 가로 묶어주고 자, 그 집 정원에선 손질이 잘 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다. 이 집에 있는 것들은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까 전에 어떤 상태였어? 그렇지, 발육 부진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과 대조적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밑에 이거 줄처럼 공무원들과 대조적인 상황이 나타나.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 대조적인 상황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렇지, 빈부격차. 이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해. 난장이가 그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것이 대부분이잖아, 난장이. 키가 작은 거 말하는 거지? 어. 아니 난장이 못 봤어? 못 봤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난장이 보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 봤는데. 서커스 이런 거 할 땐 좀 보이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작은 걸요. 그렇지. 다 컸는데. 다 커도 작지. 나 상현이에서 봤는데. 헐. 있긴 있지. 자, 이어서. 자, 그 집 나무들은 나무종합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봤어. 심지어 나무종합병원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나온 사람들이 돌봐주고 있어. 그거 엄청 잘 본다. 그러니까. 나도 나무병원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 간판에 귀대개 나무는 건강합니까? 라고 씌워져 있었어.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병충해 구제 진단, 생리적 피해 진단, 외과 수술, 심지어 외과 수술이 있어. 자, 건강유지 관리라고 씌워져 있었다. 함께 지내던 나이 어린 조혁이라면 옆에서 도와주는 일꾼 얘기하는 거야. 자, 말하기에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라고 아주 대조적이지. 자,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자, 무엇이 그렇게 웃었는지 모른다. 어린 조혁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어. 착시를 당했으니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코피까지 흘린 거지. 근데 나 비싸긴 한다는데 한 그릇에 몇 억씩 하는 것도 하니까. 그치. 큰 소나무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 좋아하는 것도 있다는데. 나 주지. 조경 비용이 있는 거지.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자, 요 좀 전 얘기까지가 과거 얘기였어.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현재는 지금 무슨 상황이면 영희가 그 입주권을 사간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입주권을 다시 빼돌리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간 상황이거든. 지금 영희 가출이 현재 상황인 거야. 자, 형은 웃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주었어. 풀숲 풀어 들어선 형의 바지가랑이도 이슬에 젖었고 영희를 벗던 사람은 주정뱅이 아저씨밖에 없었어. 주정뱅이 아저씨가 지나가는 영희를 살짝 본 거야. 변명하듯 내가 말했다. 비행 접시가 내렸다는 곳이 여기야. 그래, 밤새도록 뭘 봤니? 형은 내가 그 아저씨 말을 믿었던 것 같아. 근데 비행 접시가 내렸다는데 이게 뭐 아저씨가 이제 주정뱅이 아저씨니까 헛소리 한 거지. 자, 믿었던 것 같아? 아니, 차에 나설 때가 있어야지. 그러면 들어가자. 형은 영희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그랬더니 너희들 때문이야. 어머니는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도대체 너희들 때문에 왜 집을 나갔냐? 라고 내려가면 자, 그렇지. 너희들이 핑핑 놀고 있기 때문에 나갔어. 핑핑 논다는 얘기는 직장에서, 공장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공장에서 잘린 거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다른 아이들은 멀쩡히 남아서 일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공장 사장과 뭐 하다가
그렇지, 다투다 그렇지.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라는데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다가 쫓겨난 거지. 근데 쫓겨난 사람끼리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쫓겨난 사람끼리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뭔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노동운동. 자, 이어서 다음 장. 자,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왜? 집도 쭉 철거되지. 그 다음에 영희는 사라졌지. 최악인 거지. 자, 우린 영희를 찾아 헤맸다. 영희를 본 사람이 없어.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어. 갖고 나온 것은 줄 끊어진 기타, 그 다음 편지꽃 2송이뿐이었거든. 자, 여기 각각의 상징 의미를 알아둬야 돼. 저게 줄 끊어진 기타라는데 기타가 의미하는 것은 영희 꿈. 그렇지, 영희의 꿈이거든. 근데 줄이 끊어졌으니까 이 꿈이 어떻게 되었다? 그렇지, 좌절되었다 이런 뜻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영희의 꿈이 좌절되었다 이걸 나타내고, 그다음에 편지꽃 하면은 항상 영희 주변 편지꽃이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여리고 연약한, 여리고 순수한 영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편지꽃이 되겠어. 자,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잠 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지섭이 이발관집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근데 지섭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판자촌집 동네거든. 되게 가난한 동네야. 그리고 건너 동네에 보면은 이 개천 건너 동네에 보면 주택가가 있어. 깨끗한 주택가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잘 사는 동네거든. 그 잘 사는 동네에서 과외 선생님을 하고 있어. 가정교사를 하는 중이야. 그래서 요 지섭이 나오는데 지섭이라는 인물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식인 계층인 해. 과외를 한다는 얘기는 지식인 계층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얘도 역시 잘 사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소외된 지식인 계층을 상징하는 게 지섭이야. 태민아!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시험 범위도 많은데. 다음 얘기해서 볼게. 자, 지섭이 어쨌든 곧장 걸어오고 있어. 그의 손에는 쇠고기가 들려 있었어. 이 날이 뭐 하는 날이면 이 집이 헐리는 날이야. 철거당하는 날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기라도 먹자 이러면서 쇠고기 마지막 평소에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런 날이라도 먹자 이렇게 된 거지. 자, 대문학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참고로 아버지랑 지섭이가 서로 말이 잘 통한 사이야. 친한 사이야. 자,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어간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어. 부어간엔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했어. 자, 지금 형 나오고 나가 나오고 있는데 나란 인물이 동생이 되겠지. 그치? 그치? 남자 셋에 여자 하나인 거예요? 맞아. 이 집에 남자 형들 여동생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영수, 영희, 아이고야. 영수, 영호, 영희. 참고로 형의 이름이 영수야. 나가 영 뭐야? 나는 영호. 참고로 이 작품이 1부, 2부, 3부로 나뉘거든. 영수는 1부의 서술자야. 1부의 서술자. 아, 바뀐다. 서술자가 변해. 달라져. 지금 이 작품 지금 2부에 해당되는 거야. 자, 계속해서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당연히 뭐 연기가 잔뜩 있으니까 눈물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고 우리는 며칠 동안 명희네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야 되었다. 이제 명희네 집에서 나온 나무라는데 명희네 집도 지금 철거가 됐거든. 그 철거된 집에 그 잔해들 가지고 이제 불을 떼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자, 형은 명희네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고 나왔다. 문설주라는데 문 틀 있지? 기둥, 문 기둥. 뗄감이 없으니까 문 기둥 막 쪼개가지고 옆집 부서진 문 기둥 떼가지고 이거 가지고 불 떼고 있어. 형의 몸에선 연기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밭은 기침을 했다. 밭은 기침은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잦은 기침이지. 이거. 자, 밭은 기침을 했고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짜 상황 자체가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잘못한 것이 없이 감옥에 갔었다. 그 지섭이 역시 뭐 했냐면 이제 학생운동 이런 걸 좀 했었거든. 노동운동을 좀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못한 것 없이 감옥에 갔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책을 읽고 형과 나는 시멘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근데 일단은 나라는 인물 나우쌤이 정리 좀 할게. 나는
1인칭 서술자가 얘는 영호에 해당돼.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 현재 지금 2부의 서술자에 해당돼. 자, 그리고 시점도 생각해보면은 나란 인물이 나오니까 몇 인칭? 그렇지, 1인칭이고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내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자, 어쨌든 형과 나는 시멘트 담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이 다 헐려 곧바로 동서무소가 보이는 거야. 동서무소에 우리 사이에 있는 집들이 다 헐려버렸어. 자,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다. 근데 여기 밝고 깨끗한 주택가는 지금 이들의 상황은 대조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부촌, 잘 사는 동네야. 이 동네가 바로 보여. 자, 그 바른 쪽이었는데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바른 쪽은?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 하지. 그 오른쪽은 이런 뜻이야. 그 오른쪽은 슈퍼마켓이 있는 큰 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였다. 영희가 한때 일한이라는데 지금 영수랑 영호는 공정에서 일했잖아. 그렇지? 영희는 그럼 어디서 일한 거야? 그렇지. 빵집에서 여기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 자,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뻤다. 영희는 일단 예쁜 아이로 나와. 자, 아무도 영희가 난장에 따라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기에 너무 예뻤어. 자, 우린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못 찾았어. 자, 다음 달라. 살았어요? 살았어. 자, 부엌에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 라고 했어. 참고로 이 집은 항상 풀 냄새만 나는 집이었거든. 드디어 마지막 날 고기 냄새가 나는 거야. 자, 고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좀 얘기 좀 할게, 고기. 평생 못 먹다가 집이 헐린 날 먹는단 말이야. 이들의 상황이 더욱 비참하겠지. 그래서 이 비참한, 이 비극적인 것을, 이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의 고기 냄새가 되겠어. 자, 어머니가 상을 내려서 행주질을 했다. 쭉 닦고 있어.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새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새망치를 들고 이 집에 뭐 하러 왔어? 그렇지, 부셔 하러 온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이 헐어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곧바로 계속 오고 있는 거지. 내가 대문을 잠궈 버렸어. 자,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어. 형이 상을 들어다 마루에 넣었고, 형은 나를 걱정을 했어. 왜 그걸 걱정하냐면 내가 좀 성격이 좀 반항적이야. 사람들 오면 뭐 할까봐. 그렇지, 싸울까봐. 그렇지. 그래서 밑에 요거 줄만처럼 이렇게 싸우거나 다툴까봐 이래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또 정리 좀 하면 요거 나 잡혀가지고 내 성격이 좀 반항적이고 저항적이야. 그래서 그래. 반항적, 저항적.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좀 저항적인 인물이 나야. 내가 보기엔 아마 중2병이 아닐까. 한참 사춘기라서 좀 성격이 좀 그렇겠지. 자, 근데 괜한 걱정이었다라는 얘기는 나는 다툴 계획이 전혀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그들이 새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 옆자리에서 지섭이 또 수저를 들고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국을 마셨어. 형과 나는 밥을 두 개 말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콩콩콩콩.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 철거한 사람들이 온 거야. 우린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자,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들 때부터 묶어서 흘러보낸 이런 시간들이 올라와 앉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밥상에 여기 주실게. 우리 선조 때부터 묶여서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는 것은 이들의 삶을 이제 떠올리게 된 거지. 이제 이 시간들 선조들 역시 잘 살았겠어, 가난했겠어? 그렇지, 하층민의 삶이었던 거지. 이들이 같이 올라와 앉아 있는 거야. 이들의 삶이. 자,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 눈물, 힘없는 웃음소리, 밭은 기잼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떨어졌을 것이다. 그들 역시 되게 힘든 삶을 살았던 거지.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할까? 여기다가. 자, 그러면 그 조상들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들 역시 삶이 달라졌어? 똑같아. 사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 무엇이 어떻게 되다? 그렇지, 부의 세습이 나타나는 거지. 가난함과 부유함 이런 것들이 계속 자손 대대로 세습이 되는 거야. 자,
자,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이번엔 집을 싸고 돌았어.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 부쉈어. 먼저 담부터 부쉈어. 자,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라왔어.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 앉았어. 이번엔 반대쪽으로 돌아 앉고.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하고 있어. 자,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이렇게 고기를 좀 얹어주도록 하고, 얹어줬고. 자,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봤어.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 왜? 우리들이 뭐 하는 걸 봤으니까. 밥 먹는 걸 봤으니까. 그렇지. 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들에 대한 무엇? 그래서 배려가 되는 거지. 마지막 식사에 대한 배려가 되겠어. 자, 그들에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길 또 기다려 주고는 있어. 자,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숭늉을 떠왔어. 아버지의 지섭이 숭늉을 마셨고, 숭늉을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어.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어. 대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뭐 해라? 그렇지. 부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철거가 시작이 돼. 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형이 이불과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 나갔고,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무너진 담 저쪽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 이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했겠어? 그렇지.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나름대로 인정 있는 사람들이야. 자, 우리는 어머니가 쌓아놓은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조리, 식칼, 도마들을 들고 나왔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어.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메고 나왔어. 공구는 뭔지 알고 있지? 도구들. 도구들을 메고 나왔어.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쇠망치 대신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어. 어떤 사람이 종이를 들고 앞에 와 있는 거지. 자,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바른 손을 들어서 집을 가리키고 돌아왔어. 바른 손이 아까 뭐라고? 오른손. 그렇지. 오른손을 들어서 집 가리킨 것은 뭐 해라? 철거요. 그렇지. 부셔라. 이거지. 근데 왜 철거를 하는데? 재개발. 자기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땅의 원래 집 주인이라기보다 그냥 삶의 터전을 여기다 눌러 앉은 거지. 자, 그리고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 부수기 시작해. 한꺼번에 달라붙어 집을 쳐 부셨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어. 차마 이거 보이지를 못하는 거지.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어.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라왔고,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머지 벽에 달라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어.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다. 사나이가 종이에 뭔가를 써 넣었어. 자,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사나이를 향해 걸어왔다. 여기서 그는 누구야? 지섭이가 되는 거지. 사나이는 아까 전에 그 종이 들고 있던 사람한테 향해 걸어갔어. 얘기를 해.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뭔 일을 했긴? 집 부셨지. 자, 지섭이 물었어. 사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이제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30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간이 지났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습니다. 법대로 진행을 한 거야. 자, 사내가 돌아서려 했다. 그래서 지섭이 또 재빨리 말해. 지금 선생님 무슨 일 지었는지 아십니까? 평생 5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박문 선생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500년이 아니 5년이 아니라 500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이쪽에 줄게.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500년 동안 집을 지은 거야? 당연히 아니겠지. 과장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500년에 걸쳐서 누구들이 그게 조상들이 그렇지. 조상부터 겨우 마련한 삶의 터전이라는 거지. 조상들도 못 가졌고 계속 못 가져서 이들이 겨우 이 빈민촌에다가 겨우 판잣집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부셔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나이가 말하기, 그 500년인 게 도대체 뭡니까? 사나이가 물었어. 모르시겠어요? 지섭이부터 묻고, 그만 비켜요. 그랬더니 당신이 덫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100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가 생활 터전을 잡은 것을 몰랐어요? 덫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고. 라는 얘기는 앞으로 뭐 하겠다? 그렇지, 기겠다, 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실제로 지섭이 때리는 거야. 때렸다고요? 진짜로 때려줬어. 자, 설마하고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어우, 아파라. 대놓고 빡! 아니야, 지섭이는 과외하던, 부연동네에서 과외하던 학생이라니까. 사나이는 진짜 뭔지야. 어쨌든 지섭이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 그냥 보겠다 안 보겠다.
그렇지. 그냥 지켜보는 인물이 아닌 거지, 그렇지. 행동력은 그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온 거고. 자,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고 두 손 사이로 피가 당연히 코피가 흘러내릴 거야.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때렸어. 사나이 앞으로 푹 쓰러졌고 우리가 말릴 사이도 없었어.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서 지섭에게 달려들었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이 지섭이 사람들한테 단체로 맞고 있어. 형과 내가 나설 차례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 끌었어. 놔둬라. 아버지가 말하길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여기서 아는 사람은 누구? 그렇지, 지섭이. 그래도 좀 공부를 한 친구니까. 그러니까 지식인이 얘기를 하도록 해라. 그랬어. 자,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을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가난에 끝났어. 사나이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어.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어.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울었고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어.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고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어. 동사무소를 지나 큰 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어.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줬어. 아버지가 그들 향해 걸었다. 이 책의 상적 의미. 책은 곧 지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는 만큼 아까 전에 보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공부를 해라 이런 내용도 같이 담겨 있는 거야. 아버지는 아들 영수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했어. 자, 아버지가 그들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잠이 나들러왔다. 갑자기 뭔 상황? 졸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이제 정신적인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지.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끊어내서 그 위에 엎드렸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 개는 모두 이상했다.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꿔왔다 해서 자, 이쪽에서 이 구절을 좀 보고 넘어갈게.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랑 지섭은 아까 서로 얘기를 하고 책도 빌려주고 읽고 이런 사이거든. 그래서 이들은 이상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야. 뭐 달나라던가 뭐 이런 이상적인 세계를 꿈꿨어. 그래서 그게 이상한 거야. 자, 나는 햇살 속에 꿈을 꿨다. 영희가 편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꿈. 갑자기 편지꽃이 나왔어. 아까 편지꽃은 뭘 상징한다고? 영희. 근데 더러운 곳에 빠졌어. 그럼 영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진 않고 더럽혀질 것이다. 이걸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요 편지꽃 두 송이 해서 요 구절 정리 좀 할게. 어쨌든 영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 불길한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되겠어. 이거 요 부분 전물 줄까 말까? 3부를. 읽을까요? 안 읽겠지? 주지 말아야겠다. 영희가 아까 전에 입주권을 사간 사람을 따라갔다고 했잖아.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몸 순결을 잃게 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구절이야. 대박. 자, 그리고 김 사장 집에서 생활하며 기회를 엿보던 영희, 즉 김 사장이 아까 전에 입주권을 사간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생활하며 기회를 엿보던 영희는 가족의 입주권을 찾아 도망친다. 즉 그 사람이 영희에게 이제 수면 마취 이런 걸 시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겁탈하고 했었는데 영희가 어느 날 밤 기회를 보다가 김 사장한테 김 사장을 수면 마취를 시키고 완전히 떡실신 시켜버리고 기절시켜버리고 이 김 사장의 금고에서 입주권이랑 돈을 빼와. 훔쳐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자, 그리고 입주 신청 혼자서 다 해버려. 영희 대단해. 입주 신청까지 마치고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영희가 이미 그거 처벌했잖아. 그렇지. 그래 식구들이 이미 떠나버렸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죽어버렸어 이때. 왜요? 아버지가 항상 하던 게 뭐였냐면 공장 굴뚝 위에 올라가지고 이게 달나라를 향해서 이제 종이 비행기 날리거나 이런 일을 했거든. 그러다가 떨어졌어. 이게 뭐 자살로 또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수로 떨어졌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어쨌든 결말 자체는 아버지는 죽었다가 결말이거든. 결말이 어떤 결말? 비극적 결말이야. 그러고 끝나요? 영희 못 찾아요? 영희가 이런 상황은 마무리가 돼버려. 열린 결말이에요? 에이씨. 자, 됐고 뒤로 넘어가서 근데 죽었다는 건 어떻게 알지?
아, 그 동네 소문났어. 이웃 중에 이웃이 이 영희에게 그걸 알려줘. 자, 1번.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을 파악하여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나와 형이 공장에 쫓겨난 이유라고 하는데 뭐 하다가? 그렇지. 요거.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는 요거 때문에 이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지. 즉,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요구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돼. 근데 이거 외우는 것도 할 수 있나? 못하지. 시간 너무. 자, 하여튼, 여기 쌤이 나눠준 그 자료들 있잖아. 그 프린트, 소설 프린트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이게 내용 정리를 다 해놨단 말이야. 그 내용 정리해놓은 거라도 꼼꼼히 좀 읽고 외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외울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우긴 외워야겠지. 자, 집이 철거되기 시작한 와중에도 난장의 가족이 의연하게 식사를 한 까닭이라고 했는데, 자, 요건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집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 이것을 이하나 모습으로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볼 수 있는 거지. 집과의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자, 그리고 저녁 식사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한 것처럼 집에서의 생활을 여기서 이렇게 집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식사를 한 것이다 등등 이렇게 한 두 가지 내용 정도로 외워두면 되겠어. 첫 번째로 외워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에 이 소설에 나타난 이항 대립의 요소라는데 두 가지 항목이 대립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어떤 요소들이 대립이 되고 있냐? 앞부분 이제 그 과거 해상 부분에서는 여기 나오는 공원들, 즉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대립되는 건 누구겠어? 회사 사람들, 즉 사장과 참모들은 회사 사람들에 해당이 돼. 자,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난쟁이 가족과 지섭이가 있다면 이들 반대편에 서 있는 게 그렇지, 새망치를 든 사람들, 그리고 종이를 들고 있던 사나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잡소에 사나이가 없어? 있는데? 어이? 진짜 없어. 뭐지? 아, 난 있다고. 나도 있어. 왜 여기 보고 없어? 자, 다음 해서 봅시다. 아마 이게 출판 연도가 뭐 1년 차이 나느라고 아마 빠지거나 이랬을 것 같아. 자, 다음 장면을 통해 작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측해보자. 자, 먼저 장면 1. 어린 조역이 우리 집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배를 잡고 웃는 장면이 하나, 첫 번째 장면이고, 다음 두 번째 장면. 지섭이 사나에게 철거를 따지다가 주먹을 휘두르지만 결국 새막칠 든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끌려가는 장면, 이렇게 두 장면 각각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자, 앞에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장 집에 있는 담요 중에 나무들보다 대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 이것을 아주 강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보면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어떤 목소리로 자조적으로 스스로 웃고 있지만 이게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비웃음을 볼 수 있는 거지. 자조적인 목소리를 드러냈다. 다음 이쪽 주먹질 해가지고 끌려가는 장면. 자, 지섭이 난장의 가족을 대표하여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권력, 즉 다수의 권력에 힘에 밀려 패배하고 많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자, 다음에 여기 요 중요한 건 요거. 노동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지식인의 목소리가 결국 폭력적인 힘에 억눌려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 상황,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 이렇게 같이 좀 외워주도록 합시다. 쟤는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뒷얘기 없어. 헐. 감옥 가지 않았을까 또? 네버 엔딩인데? 계속 감옥 가. 자, 작가와 난장이가 가족이 사는 곳을 나궁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을 설정했는데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지. 항상 자주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반어적 이름, 반어법으로 쓰인 이름에 해당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뭐 항상 나오는 질문이야. 비극성 강조. 뭐 이번 시험에도 또 나올 거야. 제목, 이 동네 이름은. 조커야? 자, 다음에 이 소설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근데 보기 좀 읽어볼게. 자, 조세희의 소설 난장에 쏠린 작은 공의 세계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내적으로 분리된 사회가 되는 거야. 즉 항상 대조적인 내용, 자본과 노동자 이 둘이 갈등,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들 간의 갈등,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딱 완전히 두 부분 나뉘어져 있어. 자, 난장이와 그의 가족으로 표상된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말아. 자, 분리된 사회의 벽에 막혀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난장이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제시해주지
않는 자본주의 질서를 거부를 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 전체를 부정을 해버려. 그리고서 이제 달나라를 향한 난장의 꿈과 살인이라는 악을 저지르는 아들의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그랬어요. 자, 달나라가 나오는데 이 달나라 이게 바로 이제 이상향으로 제시가 돼. 자, 그리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아들의 행위가 나타나. 자, 이처럼 현실적 조건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난장이 가족의 모습에서 비장미마저 느껴진다. 아주 비참한 작품이야. 살인. 누구 죽였는데요? 사장. 뒷부분 얘기야, 이거. 자, 먼저. 자, 난장이가 올린 장공부터 보면 자,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그 다음에 재개발로 집에 있는 도시 빈민이 발생했다. 이런 크게 상황이 작품 속 상황은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다음에 노동 환경 열악 두 가지. 다음 세 번째, 재개발로 집에 있는 도시 빈민이 발생. 이런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실에서 보면 오늘날은 어떻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지.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다음에 노동 환경은 낮았지만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거, 그 다음에 열악한 대우,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경우는 아직도 있긴 있어. 다음에 재개발 지역의 경우, 재개발 지역 경우 입주권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아, 뭐 재개발 지역 안 나가지. 아파트. 절대 안 나가지.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바뀐 것도 있지만 이렇게 1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라진 거지. 하지만 뭐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뭐 유지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건 진짜 해야 될 것 같던데. 아파트는 너무 무너져가고 있어서 겉이 너무 허름해. 그러니까 냄새 나고. 자, 소설 속 장면과 관련해서 작가가 지향한 우리 사회 모습이라는데 뭐 서로 다 잘 사는 거 이런 게 되겠지, 그렇지? 노동자들의 착취가 사라지는 거 이런 거고. 자, 들어가서 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판적으로 모사한 것으로 봐서 다음이고, 여기 주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거, 그 다음에 대우가 나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했을 것이고, 다음에 가난으로 인해 집을 잃고 결국 가족들의 뿔뿔이 흩어진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봐서 작가는 요 내용 빈부격차가 좀 줄고 누구에게나 의식주 등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이런 것들을 지향했을 거야. 당연히 이런 내용들일 것이고, 작가가 추구한 바는. 학교에 진도 나갔나, 이거? No? 메비우스의 띠 이 부분 했어, 안 했어? 난 거기까지 진도 안 나왔어. 했어?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할게. 자, 메비우스 띠가 이게 난쏘공 이게 연작소설이거든. 난쟁이가 쏜 장공이 연작소설인데, 거기에 실려있는 소설, 작은 이제 소소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메비우스의 띠로 시작을 해. 자, 읽어보면 연작소설 난장이가 쏠린 장공의 첫 작품에 해당되는 메비우스의 띠에서 수학교사는 우리 사회가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학생들에 가르치려고 해.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지. 계속 돌고 돌아. 자, 이어서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나? 자, 들어요. 메비우스의 띠. 자, 기억과 같은 직사각형 띠를 180도로 꼬아서 꼭점 A와 꼭점 C, 꼭점 B와 D가 만나도록 붙이면 니은과 같이 되는데, 이와 같이 곡면을 가지는 띠를 메비우스의 띠라고 한다. 띠 바깥쪽에서 칠해가면 안쪽도 모두 칠해지기 때문에 안과 밖에 구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타나. 가해자, 그다음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 살인자. 가해자라고 해서 항상 가해자일 수는 없고, 피해자라고 해서 항상 피해자일 수는 없다.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상징적으로 보여줘. 자, 그럼 이거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자, 그 소설 뒷부분, 연작소설 뒷부분 보면,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라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보면 내 그물, 내가 잡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오냐면 가시고기가 오는 거야. 나를 찌를 대상이 온다고. 그치? 자, 이어서 난장이의 큰아들인 영수가 공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던 인간그룹 회장을 죽이려 하다가 그의 동생을 죽이고 재판을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난장이의 큰아들인 영수, 처음에는 이 영수 같은 경우에 어떤 인물이 되는 거야? 피해를 받는 소외를 받는 이런 인물이 해당되는 거지. 그치? 처음에는 앞에서는 피해자로 제시가 돼. 자, 그런데 그의 동생을 죽이고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뒷부분에서는 영수가 뭐가 돼버린 거야? 그것이 살인자,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지. 뒤집혀진 상황이 되는 거지. 메비우스처럼 뒤집힌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노동자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기업가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삶과 기업가의 삶이 메비우스의 띠의 안과 박처럼 구별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 가능하겠어. 그래서 여기 이거 여기부터 다 기억을 해줘야겠네. 전체 가로 묶어주고 별표임 치도록 하고. 자, 노동자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결국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거야? 기업가의 삶도 파괴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노동자의 삶과 기업가의 삶이 메비우스의 띠의 안과 박처럼 구별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메비우스의 띠의 상적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됐나?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